이번 강좌는 주택의 관리입니다. 주택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이거는 이제 주택관리사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몇몇 개 필요한 사항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압축을 했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우선 한번 봅시다.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리라는 것은 주택법상에 있는 것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적용받는 것은 무슨 주택을 갖다면 공동주택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관리 주체가 있어요. 이 관리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럼 관리 주체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되게 본다면 제일 먼저 사업 주체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또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관리할 수 있다?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 같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 그다음 임대 사업자, 이들도 관리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란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관리하면서도 의무적 관리 대상인 것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관리하라 돼 있습니다. 그럼 의무적 관리 대상은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럼 이 중에 어떤 개별 요건입니다. 개별 요건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래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 다음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150세대 이상일지라도, 또 역시 150세대 이상일지라도 가져놨는데, 자, 여기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자, 이와 같은 이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150세대 이상이면 역시 의무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 난방시라든가, 지역 난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뭐가 있냐면 소위 주상복합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면 건축법에 허가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하게 줬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상복합. 되게 보면 이제 주택과 그 밖의 걸 갖다 정한 것.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하나만 갖췄더라도 당연히 뭐라 볼 수 있냐면 의무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요 관리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있는가 하는 것 갖다 개략적으로 보고 나서 설명해 보면, 일단 사업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 주체가 보게 되면 여기 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용검사 받았으면요, 일단은 누가 관리할 거냐? 사업 주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검사 받았으면 이제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합니다. 그 입주 예정자 입주해서 과반수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 주체가 당시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요구를 갖다 합니다. 관리 요구. 자, 그럼 이때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여기 사용 검사 받을 때 사업 주체는 여기다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다 볼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가서 하자에 대한 관점과 장기수선 계획 요거에 대한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주택관리사보나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과반수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가지면 가서 관리 방법을 갖다 요구합니다. 그럼 이 요구 받았으면 이제 과반수가 입주했다 그러면 그들에서 동별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갖다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 방법을 갖다 결정합니다. 관리 방법,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입주자 대표에는 이 요구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갔을 때 가서 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요구하는 관점에서는 3개월 내 가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여기 결정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다면 가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자치관리가 있겠고 아니면 주택관리업자한테 주택관리업자한테 하는 무슨 위탁관리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해야 되는 걸 의무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때 자치관리를 하려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치관리기구는 이 요구한 것으로부터 얼마 내에 하도록 되면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요구하는 것부터 6개월 내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요구하는 것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치관리기구에 관한 사항이 가져가는 거지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빵이 바로 누가 되냐면 바로 공동주택관리 사무수장이 거기에 대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보시고 자치관리기구는 구성되면 누구한테 감독을 받죠? 입주자 대표회의를 감독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주택 여기 위탁관리하려면 주택관리업자한테 주겠죠. 그럼 이와 같은 주택관리업자한테 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이거는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가서 미리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그 사람을 갖다 선정할 때는 얼마 정도로 보시면 사전에 의견 청취하는 거를 10분의 1 이상 서면이 이의를 제기한다. 저 사람 호감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입주자 대표 구성에 3분의 1 찬성을 얻으면 다시 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는 계약 기간은 장기수선 계획 조정 주기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관리 규약은 우리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 공동관리 규약은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는 이제 4번의 입주자 대표회는 그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선거에 따라서 그 동별 대표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필요 없겠고 6번을 보세요. 6번에 보면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그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장기수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이 반드시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왜 필요한 거냐면 공동주택의 경우 자, 무슨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 우리가 이 공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 부분을 갖다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선할 때 쓰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럼 장기 수선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사업주체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첨부하도록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는 것이고 이건 제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자보수 보증금도 같이 역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 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교체 등 할 때 교체나 그 주기에 대해 쓴 것이 되겠고, 그럼 나중에 그때 교체하는 비용을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예치, 이 자체를 수립해야 될 의무, 자, 수립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쪽에 가져간 이유는 왜냐? 여기 보면 의무적 관리 대상하고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을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역시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앞서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죠. 여기는 승강기가 설치됐다 그러면 당연히 150세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 중앙집중이나 지역 난방 방식 내지 뭐에 대한 사항은 필요 없다면 150세대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여기에 속할 것을 볼 수 있겠고, 또 여기 오면 앞에 150세대란 말은 필요 없고 주상복합 건물로서 가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 수선 계획을 갖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조정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정하는 거냐?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는 장기 수선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시설을 신설 한다 하면 과반수의 서면돈을 얻어가지고 3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없던 것인데 갑자기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신설했다. 그럼 다시 조정 주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면 돼요. 다음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갖다가 계획에서 장기수선, 이걸 공용 부분을 갖다가 교체할 때 드는 비용 같은 경우, 또 수선할 때 드는 비용, 이걸 갖다가 저기 충당금인데, 충당금을 갖다가 부담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사항을 갖다 본다면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있어야 되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다만 미분양이 되었다 그럴 때는 미분양시는 사업주체가 내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용자가 내준 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이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이 주체는 누구다? 소유자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용자가 됐다고 확인하면 이 사람한테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확인은 누가 하는 거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 갈 때 나는 이사 갈 때 뭐냐면 가서 그 관리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관리비에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걷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잖아요. 원래 관리비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별도 항목인데 가져가면 내가 내야 되니까 가서 집주인한테 나 장기수선 충당금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럼 확인할 것은 어디다 확인할 거야? 관리 사무소에 확인해주면 가서 그거 가지고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요. 공인중개사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적립 시기가 문제 되겠죠? 적립 시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여기 가보면 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은 사업주체가 의무적 관리합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됐다. 그 달이 속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 이때서부터 매월 적립하는 겁니다. 자, 적립시기가 매월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갖다가 사용할 때는요, 자,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사용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는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갖다가. 요 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관리주체의 과반수, 뭐가 있어야 되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가 필요하다. 누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냐? 관리 주체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 주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누구에 의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관리 주체가 아니라 입주자의
입주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 입주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건 개략적으로 말아두세요. 뭐냐? 하자 심사 조정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하자 진단 감정에 드는 비용, 이를 갖다가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그거는 입주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또 이제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행위 허가 신고가 있다는 건데, 원래 용도 외로다 쓰겠다 그러면 허가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경미한 사항인데 되게 창틀, 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 배수관의 설비 교체, 난방 방식인데 시설물 파손, 철거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뭐 할 수가 있냐면 가서 허가 신고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뭐 받으려면 신고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네, 리모델링에서는 이미 앞서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정리를 일반적 형태에서 하면 되니까 그 내용까지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그럼 리모델링도 역시 우리가 허가와 마찬가지로 소위 우리가 쓸 때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검사 받도록, 그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 4번에 보면 그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가서 세대 증가율 리모델링 따라서 도시 과밀화, 일시 집중돼 우려되는 도지사가 가서 수립하시오 이럴 때 수립해야 한다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항 가지고 지금 우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냐면 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한테 사용검사 받으려고 할 때 특히 민간에 의한 경우로 하면 뭐가 있느냐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8번에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자 담보 책임, 그럼 이건 그 주요 구주보 같은 경우를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 허가받아 분양 목적이 됐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의 경우는 입주자라든가 입주자 대표의 또 관리 주체 또 거기에 대한 관리단 이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자 보수에 대해서. 그러면 하자 보수 범위가 중요하겠죠. 하자 보수 범위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하자 범위가 있어요. 내력 구조부에 의해서 결함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경우도 있겠고, 안전진단 실시 결과 그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력 여기 보면 이 하자 담보 책임은 사업 주체 또 건축주 분양 목적을 했을 경우 리모델 같은 시공자, 그래서 다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 국가도 있어요. 당연히 하자 담보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력 구조부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시설별이 있습니다. 시설별을 보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요까지를 되게 시설별로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5년짜리와 10년짜리 경우가 있는데요.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시설별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소위 내력 구주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같은 창호 같은 게 1년에 속하겠죠. 자, 지붕 방수 같은 경우 이런 건 여기 속하겠고, 그 다음 여기 보면 5년짜리, 10년짜리인데 이거 우리가 다 외울 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암기할 때 10년 내기 바보지오 외우면 돼요. 10년 내기는 바보지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건 당연히 5년짜리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자, 10년짜리는 내력벽 기둥을 얘기합니다. 내력벽 기둥. 그 다음 바닥, 보, 지붕틀은 5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내기 바보지오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하자 보수를 갖다 할 때에 그 책임과 더불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고, 왜 주요 구조가 무너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하자를 갖다가 보수할 때 보수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다. 그럼 종전은 3일이었지만 지금 15일 내에 가서 계획한다든가 보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15일. 종전에 3일이었지만 지금 15일로 바뀌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연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자를 갖다 담보 책임지만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어요.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다. 그럼 하자 보수 보증금은 예치는 누구한테 예치할 거냐? 앞서 얘기했죠. 요 하자 보수 보증금은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사용 검사할 때 뭐 할 때? 사용 검사할 때 사용검사권자 앞으로다 예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권자한테 자 얘는 제출하고 얘는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다 예치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예치할 필요가 없어요. 공적 주체는. 자, 사적 주체가 예치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이때 하자보수 보증금은 자, 몇 퍼센트를 예치할 거냐? 공사비에 우리가 했을 때 3%를 예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법정 공사비 3%. 자, 뭐 그 필요 없겠고 3% 예치하면 자, 이거는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자, 사업 주체가 이런 사람들이 자, 누구 앞으로 예치하는 거였어요? 일차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사용검사권자 앞으로 예치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 봐봐요. 입주자 대표가 구성됐죠. 그러면 사용검사권자 앞에 있던 걸 입주자 대표로 명의를 변경하는 겁니다. 명의를 변경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 자체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지만 나중에 순차적으로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 이 순차적 반환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느냐? 여기 있는 보수기간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인데 자, 이 순차적 반환을 갖다 이렇게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1년짜리는 10, 25, 20, 15, 15 그러면 돼요. 1년짜리는 이걸 갖다가 3% 전체를 100% 생각한다면 10% 돌려주고 2년 지났으면 25%, 3년 지났으면 20%, 나머지 15, 15, 15 이렇게 주는 거다. 순차적 반환이에요. 그래서 순서 10 다음에 20이죠. 10, 25, 20, 15, 15, 15. 그래서 10 다음에 20, 그 사이에 15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이 어디까지가 근거가 될 것이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전까지가 맞춰진 겁니다. 자, 이 전문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등록해야 된다.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형이 있겠고 위탁관리형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이제 과거에 한 번 나왔죠. 크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한 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관리사무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입주자 대표의 자체관리 경우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앞에서 관리주체를 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자, 이제 여기 봐요. 그럼 여기 보면 제가 얘기했죠. 이걸 관리주체는 그랬죠. 그럼 이 관리주체는 이걸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누굴 둬야 되느냐? 관리사무소장을 두는 거예요. 그 관리사무소장도 뭐였어요? 관리주체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때 관리사무소장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택관리사를 시험 보면은요, 주택관리사 보가 돼요. 그러면 경력을 가져가서 시도한테 합산해서 5년 형태가 됐다 그러면 주택관리사가 되는 겁니다. 공인주체가 틀려요. 그럼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보냐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관리 세대수에 대한 차이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수가 500세대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럼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보나 다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택관리사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만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반적 내용의 경우로서 뭐를 설명하려면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마친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원과 그 투자 방지를 위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 것이 자금에 관한 사항. 재원이죠. 자, 이거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좀 조심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요새 보면 자꾸 법이 개정됐다가 다시 원상회복하고 이런 형태가 자주 반복되는데, 자, 우리가 주택도시기금 이런 형태로다 일부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의미가 도시주택기금 이런 형태로다가 좀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미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세세하게 하려고 할 거 없이요. 자, 이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국민주택 채권이 있겠고요. 주택상환 사채가 있다. 이 정도만 연상해 주면 되겠고, 그 중에 여기 보면 주택자금의 가장 대표 민영주택을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다 볼 수 있냐? 가서 그 주택상환 사채 이걸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국민주택기금은 좀 전에 또 어디로 갈지가 모르는데 그거 법 개정을 통해서 이쪽에 재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택상환 사채를 갖다가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대표적인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 그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또 누가 있냐면 등록업자. 그래서 등록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업자만이 발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 법인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업자일 것. 네,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규모는 얼마까지냐? 자기가 부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담보 능력을 위해서. 그럼 이걸 주택상환사채를 갖다 발행받으려면 역시 누구라 볼 수 있냐? 국토 장관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 이거 발행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때 이제 발행할 때 발행 조건을 갖다 보면 이건 뭐로다 발행할 수 있냐? 소위 기명식으로 다 발행하는구나. 그럼 기명식이란 건 채권 원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발행자 또는 제3자한테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대항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가서 주택상환 사채는 기명식으로서 자, 지금 내가 주택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조성된 주택으로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자, 지금 돈 받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주택 받는 게 좋을까? 아, 당장 현금 받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된 표를 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거 할인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는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다 발행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상환 기간은 얼마냐 봤을 때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상환 기간은 자, 그러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3년이란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이라고 할 것이냐 이걸 아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소위 주택 상환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양도. 또 우리가 했을 때 해약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거랑 구별할 것이 뭐냐? 국민주택채권은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가끔가다 이 예외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어떤 경우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세대원 전원이 사정이 있어서 바깥으로 가겠다. 즉 다른 행정구역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앞서 배웠던 건 사, 상, 해. 그러니까 사정이 생겼다. 상속했다. 해외로 몇 년 이상? 우리가 이제 2년 이상 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됐어. 그럼 등록이 말소됐으면 이미 자, 이 사채를 갖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결국 뭐 하도록 되냐면 담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앞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여기는 이미 발행했던 것일지라도 말소되었다면 유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에는 등록업자 말소돼도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소됐던 영향력 없다. 그런 이 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상의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는 게 있겠죠. 그다음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국민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입주자 저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갖다 얘기할 거냐. 그 입주자 저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청약저축. 청약저축이라는 건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미리 입주금의 전부터 일부를 갖다 가입하는 걸 청약저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야 되는 걸 기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민간건설 중형이라는 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가입할. 그 다음 청약보급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주택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이거랑 상관없어요. 다 어떤 거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국민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걸 갖다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요 내용을 꼭 정리를 갖다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주택거래 신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제는 시험지 나와도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하나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거래 신고제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볼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이 지역을 갖다가 국토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장관이 역시 이곳에 대해서 정하는 것을 뭐라 볼 수 있느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가져가면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서 가서 지정해 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너희들이 가서 열람시켜라. 자, 누구한테 열람시키냐? 일반에 열람시키고 등기소장한테 알려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 이 국토장관이 주택거래 신고제를 갖다 위한 신고지역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5가지 개별적 요건. 자, 그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교재해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정하는 날에 속한 달 직전월이라 했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얼마? 1.5% 이상 상승. 두 번째는 직전월 소급 3개월에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이 3%. 직전월 소급 1년간의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직전월 소급 3개월 내 아파트, 자, 여기 조시한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 신청이 아니라 요청하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됐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아파트 규모 상관없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유상계약 체결됐다. 그러면 15일 내 신고하라 하는 얘기죠. 누구한테 신고하라고 할 것이냐 봐줘야 되겠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상이지만 자, 신규는 제외입니다. 신규는 아직 전매 차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규는 제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때 신고 내용이 있는데 신고 내용 중에서 우리가 6억 원 이하면 안 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는 볼 수 있어요. 안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가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계획 이런 나오죠. 신고 사항에. 자, 그러면 3억 원이다. 그러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만 하는 거? 2가지만 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계획만 안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가서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줘요. 그럼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면 거민이 의제되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거 갖다가 세무관서의장한테 15일 내 통제, 다 15일입니다.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정을 해지해 줄 수 있죠. 근데 여기 봅시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신고를 안 했다든가 해태했다든가 거짓 신고했다든가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거짓 신고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 게을리했다, 500만 원 갖들고, 알겠죠? 거짓 신고했다면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인식하면 돼요. 다음 문제 주택정책 심의인데 주택정책 심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장이 돼서 그 국토부에서 주택정책을 심의하게 사는 겁니다. 심의사항은 최저 주거 기준 설정할 때, 주택 종합계획 수립 변경할 때, 그다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할 때, 자, 유일하게 알아주세요. 그다음 투기과열지나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해제할 때, 기타 국토장관 부의한 사항 이런 것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택법 자체가 전부 맞춰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은 농지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